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안신 몽실마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오늘도 계속해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어드릴게요.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이 강요해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하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졌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부모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히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삶의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학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기승전 마이웨이.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한 안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회사에서 회계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더 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눈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렇단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쫓으며 자신이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이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지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캐나다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을 얘기하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를 굿 스튜던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봤을 때 공부를 못해도 굿 스튜던트일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굿 스튜던트가 아닐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 굿이라는 등식에 그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잘 산다의 의미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한,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건 웰빙이란 오직 부자인 삶, 리치 의미로만 이야기된다. 왜 우리는 그 많은 가치들을 잊은 채 한 가지 가치로만 수렴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일까? 아마도 6.25 심선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다. 더는 침략당하지 않고 절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6.25 심성은 두발 단속과 통금시간이라는 군대식 문화와 획일화된 통제를 따르게 했고, 반공 이데올로기는 다른 답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불순하게 만들었다. 집단이 강요하는 한 가지 방식과 한 가지 답을 건너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생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뿌리내린 생각의 방식은 몇 세대를 거쳐 이어갔다.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같이 개량한 한 가지 목표에 매진했던 사회 방식은 5kg 감량, 토익 900 달성 같은 개인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획일적인 사회 모습은 한 가지 답을 쫓는 개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체지방 17%의 40kg이어야 하고 밝고 겸손한 성격이어야 하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가야 한다. 높은 기준이 단일화된 정답을 이야기하며 정답에 대한 병적인 찬사와 오답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개인은 혼자 힘으로 그 부적절함을 견뎌야 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정답이 된 소수의 오만과 오답이 된 다수의 열패감으로 응축된 병적인 사회가 남았다.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투더는 한국의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 이야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과연 가능한 존재인가? 모두가 날씬할 수 없고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일 수 없고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갈 수는 없다. 아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거말로 은하철도 9호에 나올 뻔한 비정상적인 행성일 뿐이다. 만약 사회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정답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정답에 채점되어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답들에 주눅들어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생에는 여러 정의가 있고 잘 사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이다. 헤비메탈이 진리라 생각하는 이는 비틀즈에게도 헤비메탈만을 요구하겠지만 헤비메탈을 찾지 않아도 비틀즈는 비틀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횡단보도에 이렇게 넷이 나란히 이런 모습을 의도했던 분이 어떤 분일까요? 참 멋있어요.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의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꼭 한 꼭지는 한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이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에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그녀에게 단발머리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에겐 댄디룩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내겐 살구색 블러셔가 잘 맞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견됐다. 획일화된 경험은 스스로를 오해하게 하고 경험은 스스로를 이해하게 한다. 스스로를 선택할 것. 인생은 birth, 탄생과 die,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에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은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세니얼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은 정신이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 왜 그럴까?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제갈골망이 옆에 살지라도 우리 결정권은 이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 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치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이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시원하게 답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이 취향을 갖출 것. 예전 남자친구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관람하길 좋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초청된 공연으로 현대무용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인 내가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을 가도 플라멩코 공연을 제외하고는 재미가 없었다. 팸플릿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고 비싼 공연이라 해도 집에서 책을 읽는 편이 내겐 더 좋은 문화생활이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 가라고 했다. 이건 예술 공연의 가치를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현대무용을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원피스 피규어를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HBO의 왕자의 게임을 보며 감탄한다. 어떤 이들은 취향의 고하를 나누고 같은 취향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취향의 차이는 우열의 증거가 아니며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감각에 솔직해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강요받거나 SNS에 인정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느끼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공연보다는 전시가 좋고 슬픈 영화보다는 유쾌한 오락 영화가 좋고 스테이크와 와인의 조합보다는 돼지갈비와 비냉의 조합이 좋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소개서 치밀란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멋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인셉션을 봤다고 하는데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을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동아리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이 가서 동아리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이는 나는 그 친구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이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었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나의 다른 면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롤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종합을 그림자라고 얘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이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이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영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영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이게 나라고? 몰랐니? 원래 진상이야. 우린 다 완벽하지 않은 것뿐이야.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쏙쏙 와닿네요. 진상이라는 몰랐니? 원래 진상이야. 진짜 재밌네요.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중학생 때 친구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군뱅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그 사이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라고 말했다. 그런 친구가 신기해서 물으니 오류를 찾으며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세무학과에 전학했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 견뎌하는 건 일이 고단한 뿐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재능을 찾으려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몇 가지 재능에 극한된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재능. 뭐 있을까요? 어떤 얘기는 서류를 잘 정리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얘기는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얘기는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얘기는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통해 다중지능 검사를 다 해볼 수도 있다. 다중지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교집합을 찾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타인은커녕 스스로의 존중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은혜씨, 언어 습득이 남다른 유민씨, 위트 있는 글을 쓰는 유림씨, 노래를 잘하는 승경씨. 자본주의 최대 비극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재능은 무가치해지는 데 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재능은 무가치해지는 데 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도 더 즐거운 글귀로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세요. 안녕.